연합인포맥스의 베스트 애널리스트시죠. 황병진 NH투자증권 대체투자전략팀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네. 그렇죠. 네. 박정 사장님과 뵀었던. 네, 상반기 때 뵀었었죠. 네, 그쵸. 그리고 그때 제가 구리 이야기 상당히 좀 많이 네, 말씀드렸었는데 구리 말씀 많이 하셨어요. 다행히도 그때 제가 네. 방송하고 가서 그 다음에 구리가 상반기 때 맞아요. 사상 최고치까지 네네네. 기록을 해서 네. 좀 기분은 좀 괜찮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적중률을 좀 네.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야죠. 일단은 뭐 전력난 이야기 오늘 많이 여쭤보게 될 것 같고 네. 유가도 그렇고 좀 원자재 가격 급등도 이어지는 모습인데 일단은 원자재 시장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시는지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뭐 앞부분에서도 뭐 설명을 드리긴 하셨겠지만 결국은 올해 저희가 연말 아니면 하반기에 가장 관심이 가는 이벤트라고 하면 연준의 이벤트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의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게 계속 예고가 되면서 시장에서는 계속 좀 변동성을 좀 일으키고는 있는데 결국은 이제 7월, 8월에는 연준의 테이퍼링 자체가 사실상 관심이 가면서도 금리가 안 올라서 테이퍼링 할 수 있을까라고 했던 시각들이 오히려 지금 9월 이후부터는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상당히 빠르게 올라가면서 1.5%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보통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말은 안전자산보다는 위험자산이 계속 좋기 때문에 주식이라든가 원자재 자산은 금리 올라갈 때 위험자산 계속 선호 현상 갈 거야라고는 하지만 이번에 금리 올라가는 것 자체는 좀 불편한 금리가 올라가는 게 저희가 명목금리 이퀄 실질금리 플러스 기대 인플레이션으로 본다라고 보면 작년 5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경기가 좋아질 거야 때문에 금리가 올라갔다라고 보면 인플레이션 해지로 위험 자산들 아니면 대표적인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인 원자재 전반이 다들 좋았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올해 연말까지 저희가 당장 11월 FOMC에서 테이퍼링이 좀 구체화되게 된다라면 이거는 유동성의 회수를 사실상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금리가 올라가면서 금리가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불편한 금리 인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도 사실상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나타났었고요. 저희가 그래서 저는 연말 원자재 시장의 그런 투자 전략은 2013년 이 긴축 발작에서 힌트를 얻어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2013년에 보셨다시피 실질금리가 가파르게 튀면서 명목금리가 올라갔고요. 이런 부분들이 달러가 당장은 강세로 가지는 않지만 이 실질금리가 올라간다는 말은 인플레이션 해지에 대한 투자 매력이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유동성의 수혜만 보면서 인플레이션 해지로 사실상은 투자가 되어왔던 자산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부터는 상당히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긴축 발작 때는 저희가 2013년 5월, 6월에 5월 달에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이 우리 테이퍼링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두 달 동안 자산시장이 상당히 가파르게 흔들리는데 실제로 연준이 테이퍼링을 구체화하고 결정을 했던 시기는 언제냐라고 하면 2013년 하반기 그중에서도 12월 FOMC였습니다. 그럼 12월 FOMC 원자재 시장 수익률 좀 보시면 오히려 이 원자재 3대 원자재 지수 CRB 원자재 지수, 골드만삭스 상품 지수 그리고 로저스 인터내셔널 커머디티 인덱스가 하반기에는 전반적으로 또 강세를 보였었어요. 그렇다는 말은 테이퍼링을 한다라는 말 자체는 연준이 이 보조바퀴가 조금씩 없어져도 경기가 돌아갈 수 있어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연준이 테이퍼링을 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는 원자재 시장 괜찮을 수는 있는데 모든 원자재 섹터가 다 좋은 게 아니라 경기와 같이 밀접하게 움직이는 에너지와 산업금속 섹터가 좋을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올해 하반기 들어와서 원자재 시장 수익률 보시더라도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2분기 때는 저희가 에너지, 귀금속, 산업금속, 농산물 모든 섹터가 다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을 했어요. 이게 대표적인 인플레이션 해지거든요. 근데 하반기 들어와서는 귀금속과 농산물은 반락을 했습니다. 반대로 하반기에도 여전히 최근까지 원자재 시장이 강세야라고 하는 말은 에너지와 산업금속 섹터만 강세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올해 하반기 투자 전략에서도 좀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 하반기에는 실질금리가 정상화되면서 명목금리가 올라갈 거다. 이 명목금리가 올라가면 안전자산보다는 위험자산이 좋은 건 맞는데 이 위험자산 중에서는 유동성의 수혜로 인플레이션 해지를 했던 자산보다는 오히려 경기랑 같이 움직이는 자산들을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에너지와 산업금속에 대해서 좀 좋게 봐야 되는데
그럼 대표적인 에너지라고 하면 최근에 급등했던 뭐 유가라든가 네. 천연가스라든가 네. 산업금속은 저희가 좀 상반기 때도 좀 강조를 많이 드렸던 구리, 알루미늄, 니켈을 보실 수가 있는데 네. 저는 유가보다는 올해 연말 아니면 내년도 연초까지는 가스를 훨씬 더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제 사실상 푸틴 대통령이 발언을 해서 가스 가격이 갑자기 발라가긴 했는데 네. 저는 사실 러시아가 유럽으로 가스 공급을 가파르게 사실상 늘려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리스크 요인들도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뒷부분에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네. 그러면 저희가 장기적으로 가장 좋게 보는 성장 산업이라고 하면 주식시장에서 아마 저희 대표적인 성장 산업이라고 하면 4차 산업혁명 아니면 전기차, 2차 전지, 태양광, 풍력, ESS와 같은 산업들인데 이들 산업들이 성장하면 할수록 수혜를 보는 자산은 원유는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공통적인 키워드가 전기화입니다. 네. 전기로 가면 화석연료 중에서도 내연기관에 들어가는 원유에 대해서는 수요가 점진적으로 둔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반대로 장기적으로 보면 저희가 전기를 발생을 시키는 그런 발전원 자체가 에너지 믹스 상에서는 뭐 전기차, 태양광, 풍력, 뭐 조력 같은 신재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긴 하겠지만 저희가 이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가 구축되기 전까지 이 마중물로서 사실상 사용되는 원자재는 뭐냐라고 하면 결국 가스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가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언젠가는 수요가 피크아웃 하긴 하겠지만 원유보다는 향후 한 10년, 20년 정도는 수요가 아직까지는 안정적인 성장을 할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또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가 구축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결국 전기 에너지 인프라가 실제적으로 구축되려면 구리 무조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알루미늄, 니켈 올해 하반기에도 상당히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2차 전지 원료로 들어가는 리튬, 코발트 그리고 반도체 사실상 최근에 좀 공급망 이슈가 있긴 했지만 반도체 원료로 들어가는 산업금속이라고 하는 이 주석이라든가 히토리와 같은 그런 금속들도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계속 좀 과거와는 다르게 좀 좋게 봐야 되는 자산이지 않나라고 좀 봅니다. 네.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천연가스는 그럼 주로 발전에 많이 쓰이는 거라는 그쵸. 거죠? 천연가스랑 원유랑 완전히 똑같은 전방 산업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원유는 사실상 저희가 크래킹을 하면 네. 정유사들이 크래킹을 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결국 50%가 연료유인데 이 연료유 중에서도 저희가 라든가 아니면 운송 쪽에 사실상 사용되는 연료들을 가장 많이 생산하게 돼요. 그럼 그렇죠. 휘발유라든가 디젤이라든가 아니면 항공유와 네. 같은 그런 정유 제품들이 나올 거고 또 여기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납사라고 하는 네. 그런 정유 제품이 나오면 또 석유화학 기업들이 예. 가져가서 석유화학 제품들을 또 만들게 되죠. 그렇죠. 반대로 이제 가스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결국은 전력입니다. 네. 그럼 가스의 대체제는 장기적으로 세상 수요가 계속 가파르게 줄을 수밖에 없는 석탄인데 네. 최근에 가스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까 석탄 가격도 같이 급등을 했어요. 맞아요. 그럼 저희가 이 차트를 봐주시면 최근에 유가가 WTI 가격이 배럴당 한 80달러 정도 수준까지 어제 막 올라오다가 또 반락을 해버렸는데요. 네. 네. 유가만 보면 올해 하반기 들어와서는 실제적으로 수익률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음. 저희가 상반기 때 이미 WTI 가격이 76달러까지 올라갔다가 네. 8월까지 빠지다가 오히려 9월 달에 올라갔고요. 네네. 이 9월 달에 올라갔던 이슈는 제가 또 뒷부분에 유가에서 좀 말씀드릴 텐데 오히려 올해 에너지 가격이 아니면 에너지 대란이 있었다라고 최근에 사실상은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자산들은 여기 회색 음영 부분에 사실상 나오는 천연가스 가격이라든가 아니면 국내에서 천연가스를 파이프라인으로 사실상 수입을 못 하다 보니까 저희는 액화 천연가스를 수입을 하잖아요. 네. 지금 액화 천연가스는 가파르게 튀어서 지금 100만 BTU당 35달러 수준까지 지금 올라온 바 있습니다. 거의 10년 내 최고치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거기다가 사실상은 가스랑 LNG 가격이 가니까 대체제인 석탄 가격도 사실상은 급등을 해버리면서 뭐 오늘은 사실상 좀 빠지긴 했지만 어제 270달러대까지 올라가면서 중국의 전력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나라는 또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9월부터 또 움직이기 시작한 자산이 또 다른 전력용 원자재인 우라늄이죠. 네. 그래서 우라늄 최근에 이제 미국의 투자 그 커뮤니티라고 하는 레딧에서 네.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또 이 원자력 아니 우라늄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아니, 유럽 그래서- 녹색당이 지금 원자력 하자는 맞습니다. 얘기 충격적인 얘기인데. 그래서 유럽 같은 네.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중국 전력난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중국의 신호등이 꺼졌어요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전력난이 먼저 확인이 됐던 곳은 중국보다는 오히려 유럽이 훨씬 더 먼저 전력난이 확인이 됐습니다. 네, 풍력 떨어지면서. 맞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사실상 이슈가 제가 좀 제목에도 썼다시피 지금 현재 전력난이 나고 있는 이유가 탄소 중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과정에서 이 과도기에 네. 상당히 시장의 변동성이 좀 커져버린 이슈입니다. 뭐 네. 중국도 마찬가지죠. 석탄을 사용을 해서 전력을 발전을 하다가 아니면 그리고 철강을 만들다가 지금 석탄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또 가스 쪽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전력난이 발생해 버렸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석탄에서 가스로 넘어가 있는 상황에서 가스에서 신재생으로 사실상 상당히 많이 네. 넘어가 있어서 네네. 올해 뭐 우스갯소리로 유럽에 바람이 덜 불었다라고 하면서 풍력이 실제적으로 네. 생산하는 발전량이 가파르게 급감해 버리다 보니까 그렇죠. 네. 대체 수요로 천연가스에 네. 대한 수요가 가파르게 늘면서 올해 뭐 저희가 보는 미국의 헨리업 천연가스 가격 같은 경우에는 뭐 6달러 선까지 올랐다가 지금 5달러대 한 중반 정도까지 좀 반락해 있긴 한데 네.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 같은 경우에는 메가와트 시당 연초에 한 20유로 정도 수준에서 이미 120유로까지 오르면서 600%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는 올해 4분기와 내년도 1분기까지는 쉽게 전력난이 해소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럼 이 전력난이 해소가 될 것 같지 않아서 전력난이 사실상 예상되는 구간에서 원자재 시장은 어떤 원자재들이 사실상 수혜를 받을까라고 보면 당연히 여기 회색음료 부분에서 나오는 전력용 원자재겠죠. 네. 네. 천연가스, LNG, 그다음에 석탄도 사실상 가격 자체는 강세는 유지가 될 것 같고요. 네. 거기다 우라늄까지 계속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석유하고 가스하고 연동성은 많이 높은가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최근에 글로벌 IB들이 실제적으로 이 전력난 아니면 올해 겨울에 추워버리면 유가가 100불 아니면 130불 갈 거다라고 하는 네. 전망을 최근에 또 하고 있는데 뭐 그런 논리들을 만드는 논리들이 석유와 가스 간의 그 컨버전 레이쇼가 네. 있기 때문에 가스 가격이 예를 들어서 6불 아니면 10달러면 석유 가격은 100달러 넘어야 돼라고 하는 이야기를 사실상 하면서 네. 유가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보는 시각들이 많거든요. 네네. 근데 그렇게 보면 그럼 2008년만 하더라도 천연가스 가격이 100만 BTU당 13달러였었는데 네. 그때 저희가 유가가 2008년이면 그래도 100달러 정도 수준이었다라고 보면 그때 13달러 때 100달러였는데 지난해는 유가가 뭐 50달러, 60달러 최근 한 2018년까지는 저희가 유가가 70달러, 80달러까지 올라오는 동안에도 천연가스 가격은 1달러대였거든요. 네. 네. 그러면 그 레이쇼로 그대로 사실상은 유가가 따라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네. 좀 어폐가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석유보다는 좀 가스 쪽을 향후 6개월 동안은 좀 주목을 하자라고 좀 보고 있고 네. 가스 가격 역시 추세를 가지고 계속 올라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보는 시기는 내년도 3월 미국이라든가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천연가스 네. 재고가 10월까지는 비축이 되고 11월부터 3월 달까지는 이제 감소기로 들어가는데 사용하니까? 천연가스를 다시 또 비축을 해서 수급을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는 내년도 4월은 돼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3월 달까지는 이 전력난에 대해서 상당히 좀 주의 깊게 지켜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그래서 뭐 전력용 원자재뿐만 아니라 저희가 또 그럼 여타 원자재들은 어떨 거냐라고 보면 수혜를 볼 수 있는 원자재는 지금 전력 때문에 중국이 공장이 다 섰어라고 해버리면 전방 산업들이 다 서버리면 당연히 수요가 안 좋아지면 산업금속 좋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최근에 중국의 전력난 때문에 실제적으로 공장을 세우거나 생산을 규제하고 있는 산업들을 봐주시면 전력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산업들에서 생산이 규제가 들어가고 있어요. 철강 시멘트. 걔네들이 뭐냐라고 하면 철강, 전해 알루미늄, 시멘트, 평판 유리, 네. 거기다가 뭐 구리라든가 예. 네, 재련소들이 실제적으로 생산 규제를 더 많이 들어가게 된다라고 보면 아하. 저는 오히려 이런 생산 전력 가격이 올라가면서 생산 원가가 올라갈 수 있는 산업금속 같은 경우에는 흔들리게 된다라면 또다시 내년을 위해서 사야 될 시기다라는 부분을 좀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유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저희 하반기 들어와서 에너지 섹터, 에너지 대란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에너지 가격이 상당히 강세였는데 에너지 섹터 지수를 끌어올렸던 원자재는 유가보다는 오히려 가스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네. 특히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7월 오펙 플러스 회의를 기점으로 해서 유가가 75달러, 76달러 때부터 7월 초에서 쭉 빠지기 시작을 해서 8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60달러 때까지 사실상 빠졌었어요. 네네.
그 이유는 뭐냐라고 하면 상반기 때만 하더라도 백신 맞고 경제활동 정상화되고 수요가 좋아지는데 수요가 정상화되는데 결국은 오펙 플러스 산유국들이 작년 5월부터 감산 합의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수요가 올라오는 것보다 공급을 늦게 사실상 개선시키다 보니까 그랬죠. 석유 시장이 상당히 타이트할 거야라고 하는 이슈 때문에 유가가 가파르게 올랐었거든요. 네. 근데 이들이 올해 7월달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이미 내놨습니다. 뭐 이번 주 월요일에 있었던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는 추가적인 증산이 결정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실망감이 있긴 했지만 실제적으로 오펙 플러스 산유국들은 올해 8월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도 9월 달까지는 네. 매월마다 하루 평균 40만 배럴씩 증산을 계속 해나갑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수요가 매월마다 40만 배럴씩 늘어날 수 있을까를 보면 오히려 이제부터는 수요가 빠른 속도로 올라온 만큼 공급도 그 수요의 속도를 따라가면서 상당히 메이크업 해 나갈 거다라고 하는 시각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뭐 이런 부분들이 유가는 실제적으로 이 상반 경제성이 되게 강해질 거다라고 봤던 게 하반기 전망이었었는데 오히려 유가 자체가 9월 달 들어와서 오히려 급등했던 부분은 천연가스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9월 달에 유가가 올랐던 부분은 원래 계절적으로 보면 6월에서 8월 사이가 저희가 대표적으로 연중 석유의 수요가 가장 많은 시즌인 드라이빙 시즌이고요. 네. 이 드라이빙 시즌을 지나게 되면 난방 시즌이라고 하는 12월에서 2월이 오기 전까지는 정유사들은 유지보수에 들어가야 돼요. 그럼 가동률이 서서히 빠지면서 정유사들이 가동률을 덜 돌린다는 것 자체는 원유의 수요는 둔화가 되는 구간입니다. 그러면 계절적으로는 미국의 원유 재고가 9월부터는 증가하면서 8월 달에 유가 빠졌던 것처럼 좀 눌려 있었어야 되는데 올해 저희가 8월 말이랑 9월 초에 겪었던 게 미국의 허리케인이 발생을 했죠. 네. 허리케인 발생하면서 정유사들만 사실상은 좀 망가졌으면 괜찮은데 정유사들도 망가졌고 미국의 산유량도 상당히 가파르게 빠져버렸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산유량이 빠져버리다 보니까 공급이 줄어버리고 공급이 줄어버리다 보니까 미국의 원유 재고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9월 달까지 계속 감소세를 유지를 하면서 유가 강세를 계속 지지해 왔어요. 그럼 네. 최근에 240만 배럴 뭐 네. 재고가 증가 이러면 이제부터 꺾인다? 그죠? 이제부터는 2주 연속 미국의 원유 재고가 증가 전환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을 봐주시면 미국의 가동률도 이제는 9월부터 시작을 해서 10월, 11월까지는 계절적으로 유지보수 때문에 5년 평균을 봐주시면 내려가야 되는 구간이에요. 네네. 그럼 정유사들은 9월, 10월, 11월까지는 원유를 덜 씁니다. 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은 석유 생산 자체가 지금 1100만 BD 정도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정상화됐기 때문에 공급이 일정한데 수요가 둔화되면 재고는 10월, 11월까지는 늘어나 버리기 때문에 예. 재고가 증가하는데 유가가 더 올라갈 거다라고 보는 것 자체가 좀 약간은 어폐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좀 접근하게 된다면 저희는 에너지 투자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경기 민감 자산 좋은데 유가가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는 에너지 기업들보다는 네. 유가가 약간 안정을 찾아줬을 때 오히려 OP 마진이라고 하는 마진이 좋아지면서 사실상 수혜를 볼 수 있는 자산들을 보자라는 측면에서 정유사들이라든가 아니면 네. 화학기업들이 오히려 더 수혜를 볼 거다라고 좀 네. 보고 있고요. 네. 네. 대표적으로 저희가 석유 시장의 수급을 볼 때는 뭐 미국의 원유 재고도 보지만 아람코라고 하는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 기업의 OSP라고 하는 데이터도 많이 봅니다. 이 OSP가 뭐냐라고 하면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가 아시아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아니면 미국에 있는 정유 기업들한테 원유를 판매를 할 때는요. 보통 장기 계약으로 사실상 판매를 하게 될 텐데 두바이 오만 월 평균 가격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프리미엄이나 디스카운트를 해서 판매를 합니다. 네. 그래서 보통 시장이 타이트할 때는 프리미엄을 더 붙여서 9월 달까지 두바이 오만 월 평균 가격 대비 3달러까지 높여서 아시아에다가 판매를 했어요. 네. 그 말 자체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수출국인데 우리 시장이 너무 타이트하다 보니까 우리가 더 가격 올려도 얘네들은 무조건 살 거야 그렇겠네요. 라고 하는 심리가 크다라는 거죠. 근데 10월과 11월 OSP를 봐주시면 10월에는 9월보다는 1.3달러 낮췄고요. 네. 또 11월 OSP가 이번 주 월요일에 나왔는데 10월보다 40센트 또 낮췄습니다. 네. 그 말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생산 기업, 석유를 수출하는 기업이 생각할 때는 9월보다는 10월이랑 11월이 시장이 수출 경쟁이 9월보다는 좀 네. 심화가 될 것 같아를 보는 거기 때문에 네. 석유 시장의 수급에 대해서 타이트하게 갈 거냐라고 보면 저는 기본 시나리오 상에서는 유가는
10월, 11월만큼은 저는 좀 눌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석유 시장 수급을 보는 게 지난해 2분기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 3분기까지는 수요가 가파르게 올라오는 그런 속도에 비해서 공급이 늦게 따라 올라가다 보니까 공급 마이너스 수요가 더 많아서 공급 부족이 상당히 심화가 됐던 구간입니다. 당연히 이때는 유가가 가파르게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미국 에너지정보청이 실제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데이터를 보시면 4분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공급 부족이 많이 없어지고 있고 내년도로 가면 갈수록 수요보다는 공급이 더 우위다라는 부분을 본다라고 보면 저희가 장기 유가 전망을 함에 있어서는 단기적으로 유가가 오버슈팅 할 수 있는 부분은 허리케인 때문에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네. 내년도의 유가를 볼 때는 유가가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전망을 하지는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유가는 미국의 원유 재고 자체가 9월까지 예상치 않게 감소세를 지속을 하면서 유가가 좀 오버슈팅 구간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면 10월부터는 서서히 미국의 원유 재고를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 재고는 2018년 수준에서 안정이 될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2018년에 저희가 장기적으로 지금 현재 석유 시장의 수급상에서 가장 안정적인 유가라고 보면 저는 $65 이상의 유가보다는 $65 하단의 유가가 더 안정적이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유가에서 사실상 미국이라든가 중국과 같은 소비국들에서는 상당히 많은 정책을 내고 있죠. 또 미국 같은 경우에 어제 전략적 비축을 풀겠다에서 시작을 해서 또 미국이 2016년부터 원유 수출을 해왔었잖아요. 네, 그렇죠. 원유 수출하는 것도 이제 밴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유가가 더 올라가면 우리 수출 안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유가에 대해서는 저는 이게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간다라고 보기엔 좀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네. 반대로 2022년 초까지는 저는 원유보다는 더 그림이 좋아 보이는 자산이 천연가스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어제 사실상 푸틴 대통령이 우리 유럽향 유럽향 가스 수출을 늘리겠다라고 하면서 가스 가격이 100만 BTU당 6.4달러 정도 수준에서 5.5달러까지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긴 네. 한데요. 천연가스는 저희가 유가랑은 다르게 미국의 재고와 천연가스 가격 자체가 역의 코릴레이션을 보이진 않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천연가스는 보통 저희가 야외에 있는 저장 탱크에다가 저장하지를 않아요. 천연가스는 모든 나라들이 다들 지하 저장 시설에다가 저장을 하게 됩니다. 네. 겨울에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절성이 보통 4월에서 10월 사이에 재고를 비축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11월부터 3월까지는 겨울철 난방용 전력 수요 때문에 재고를 소진하게 됩니다. 네. 생산이 일정하게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11월에서 3월까지는 재고는 감소하게 된다라고 보면 재고의 방향성이 천연가스의 가격 방향성이랑 관련은 없다라고 보시면 저희가 천연가스 투자하시거나 천연가스 가격을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현재 재고의 수준이 전년이라든가 아니면 5년 평균 대비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미국만 볼게요. 지금 미국은 아직까지 전력난 이야기가 없긴 합니다. 근데 미국의 천연가스 재고를 봐주시면 올해 연초부터 전년 동기간보다 재고가 감소하면서 그 괴리가 상당히 커졌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는 여름에 폭염이 살상 오다 보니까 미국에서 냉방용 전력 수요가 가파르게 늘어버리고 5년 평균보다도 재고가 하회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냉방 시즌 지나갔기 때문에 9월, 10월까지는 재고를 더 비축할 수 있기 때문에 10월 말까지 재고 비축하면 더 이상 천연가스 가격 안 오르는 거 아니에요? 라고 사실상 질문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10월까지 재고를 비축을 해서 5년 평균이라든가 전년 동기간 정도 수준까지 재고를 끌어올릴 수 있을까라는 거를 저희가 지금부터는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좀 어렵다라고 보는 이유가 네. 먼저 유가를 좋게 보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보시는 데이터가 미국의 원유 생산량입니다. 네. 트럼프 때만 하더라도 미국의 에너지 정책은 에너지 독립 정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유 생산 늘리고 가스 생산 늘려서 우리는 중동에서 의존도를 낮추겠다라고 하는 게 미국의 사실상은 에너지 정책이었다라고 보면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가장 먼저 서명했던 행정명령이 파리 기후 협약 재가입 그리고 청정 에너지 혁신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석 연료 산업들에 대한 그런 시추 투자라든가 파이낸싱을 규제를 하다 보니까 미국의 원유 생산만 못 늘어나는 게 아니라 가스 생산도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럼 올해 10월 달까지 미국이 가스 재고를 가파르게 쌓으려면 생산량을 막 뽑아내서 가스를 재고를 쌓아야 되는데 지금 미국 2016년부터는
LNG까지 수출을 가파르게 늘리고 있어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LNG 수출이 어마어마하게 더 늘어난 이유를 보실 수가 있는데 네. 이 기간 동안 LNG 수출이 계속 더 늘어나 버린다고 보면 10월 말에 미국의 천연가스 재고가 과연 5년 평균 아니면 전년 동기간 수준을 네. 만들 수 있을까라고 보면 저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또 이면에는 유럽의 전력난이 또 같이 워킹을 하고 있겠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은 연초만 하더라도 메가와트 시당 20유로 정도였었는데 120유로를 뚫었습니다. 그래서 네. 600% 정도 가까이 올라왔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전력도 민영화되어 있다 보니까 전력 가격도 어마어마하게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전력난을 일으키고 있어서 네네. 결국은 풍력에서 발생하는 전력이 올해는 모자랐기 때문에 풍력이 갑자기 가파르게 빨리 돌아가면서 전력이 많이 생산되던가 아니면 저희가 11월에서 내년도 3월 사이에 겨울철 기온이 예년보다 따뜻해 버려서 난방용 전력 수요가 갑자기 줄어버리지 않는 이상은 저는 내년도 3월 달까지는 이 천연가스 수급이 꼬인 부분 자체가 해소되기는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어제 나왔던 이슈는 이 부분이죠. 러시아가 과연 구세주인가? 러시아가 실제적으로 유럽의 천연가스 재고 봐주시면 미국보다도 훨씬 더 5년 평균이라든가 전년 동기간보다 괴리가 더 커져 있어요. 유럽은 천연가스 재고가 훨씬 더 모자란 상황인데 러시아가 실제적으로는 이 우크라이나라든가 아니면 유럽 다른 국가들을 통해서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계속 이제 공급을 해오다가 결국은 이제 최근에 러시아 관련해서 상당히 러시아가 시장 조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또 상당히 많이 나오긴 했지만 최근에 러시아가 너네만 공급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중국도 수요가 많고 아시아 수요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생산 늘리더라도 너네 공급 못한다라고 하다가 갑자기 어제 푸틴이 우리 시장 안정화하기 위해서 공급 늘릴게라고 했어요. 네네. 네. 근데 과연 늘릴 수 있을까라고 보면 지금 푸틴의 발언이랑 이 가즈프롬이라고 하죠. 러시아 국영 가스 회사인 가즈프롬의 부회장이 어제 했던 발언은 오히려 올해 겨울은 좀 추워버릴 것 같아서 내수 수요가 되게 많을 것 같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러시아 내에 언더그라운드 스토리지에다가 재고를 더 쌓아야 되기 때문에 당장 수출 쪽으로 뭔가 포커스를 둘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제 가격이 빠졌지만 오늘은 사실상은 계속 쉬지 않고 빠지진 않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저희가 보셔야 되는 거는 결국 러시아가 공급을 한다라고 치게 되면 네. 10월까지 과연 유럽의 재고가 쌓일 수 있을까가 가장 네. 지금부터 주목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10월까지도 실제적으로 유럽의 재고가 충분히 쌓이지 못한다라고 보면 올해 겨울에는 전력난이 불가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러시아 역시 왜 유럽에다가 천연가스를 공급하겠다라고 어제 발언을 했을까라는 고민을 해보면 최근에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가스관이랑 상당히 많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가 노드스트림 2라고 하는 가스관 올해 9월 달에 완공이 됐습니다. 이 노드스트림이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미국이라든가 네. 유럽 국가들이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고 생션을 하고 있어요. 네네네. 왜냐하면 이 노드스트림 통해 가지고 우크라이나 안 거치고 살짝 터키 안 거치고 바로 이 발트해 쪽으로 사실상은 독일로 가버리게 되면 네. 독일의 가스 의존도가 러시아에 너무 사실상 높아져 버리기 때문에 결국 러시아가 뭘 해버리면 유럽은 사실상 가스 대란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네. 측면 때문에 지금 이걸 허용을 안 해주고 있죠. 네. 또한 유럽 의회에서도 지금 법안 자체가 가스 생산자랑 가스 판매자가 동일할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이걸 승인할 수는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가스프롬이 가지고 있는 이 생산 시설과 가스프롬이 가지고 100% 가지고 있는 이 노드스트림 2에 대해서 승인이 될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보면 어제 푸틴이 했던 발언은 이거 빨리 승인해라라고 그 하는 얘기죠? 발언이고요. 그 안팎을 넣은 거죠? 그죠? 네. 만약에 이게 안 된다라고 보면 저는 저희가 올해 연말에 실제적으로 유럽의 천연가스 대란이 없을까라는 그런 퀘스천에 대해서는 저는 올해 11월 달부터 다시 한번 천연가스 가격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원자재 섹터에서 지금 에너지, 산업금속, 비금속, 농산물 이렇게 살펴볼 건데 에너지랑 산업금속 좀 주목해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맞습니다. 하셨어요. 이제 저희가 에너지는 어느 정도 짚어봤으니까 산업금속으로 좀 슬슬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전에 저 하나만 더 보여드려도 네네네, 될까요? 그럼요. 그래서 올해 연말에 가장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게 저는 연말에 선물 시장에 숏스퀴즈가 상당히 리스크가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쇼스퀴즈가 뭔가요? 숏스퀴즈라고 하면 숏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이 상당히 좀 주가 네. 가격이 많이 올라서 지금 매도 쳐놨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죠. 가스를. 보통 저희가 원자재 투자 아니면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다라고 하면 대부분이 다들
투기 세력들이 원자재를 사가지고 헤지펀드들이 원자재를 사가지고 원자재 가격이 올라갔어요라고 보시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가스 가격 빠졌을 때는 차익 실현 나왔어요라고 보시는 시각들이 상당히 많은데, 근데 미국의 천연가스 선물 시장의 수급을 봐주시면요, 2008년부터 미국의 헤지펀드들은 천연가스 시장에서는 만큼 순매도 포지셔닝을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이 쉐일 붐이라고 하는 게 2000년대 초반에는 가스 붐, 그리고 2000년대 후반부터 최근까지는 오일 붐이었었는데, 가스 붐이 먼저 일어나고 나서 2007년에 이미 천연가스는 공급 과잉을 겪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2008년에 100만 BTU당 10달러 선에서 뭐 지난해 아니면 전년 말까지 1달러 선까지 계속 쉬지 않고 빠져왔었는데, 네. 거기에 기여를 했던 게 헤지펀드들의 매도였습니다. 그럼 지금 올해 천연가스 가격이 이렇게 가파르게 급등을 하는데 헤지펀드들이 샀었느냐라고 보면 여전히 매도를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올해 연말에 주목을 하셔야 된다고 보는 게 이 부분입니다. 네. 천연가스 가격이 어제 기록했었던 수준이 거의 6달러 선이면 2009년 이후에는 계속 6달러 선에서 계속 멈춰져 있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근데 2008년 가격 봐주시면 더블 이상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이 가격을 뛰어넘어 버리게 되면 겨울에 시장이 타이트해버려졌을 때는 천연가스 가격은 숏스퀴즈에서 숏 커버링이 나오면서 어마어마하게 한 번 더 급등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네. 저는 어제 러시아발 이슈 자체는 좀 단기 이벤트로 좀 보시면서 천연가스 보실 때는 좀 재고 10월달까지 잘 쌓일 수 있느냐를 좀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뭐 전력형 원자재를 보시면서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저희가 나가서 보게 되면 전력난이 발생하게 되면 또 수혜해 볼 수 있는 자산이 없을까라는 관점에서 저는 산업금속 섹터를 가장 좋게 봅니다. 네. 장기적으로 저희는 올해 2021년에 원자재 투자에서는 가장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섹터가 구리, 알루미늄, 니켈을 중심으로 한 산업금속 섹터다라고 좀 봤는데, 네. 최근에 아마 그린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상당히 많이 쓰게 돼요. 그리고 원자재 시장에 슈퍼사이클이 나오게 된다라면 저는 구리라든가 이 산업금속에서 나올 거라고 보는데, 과거와 메커니즘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다라는 점을 오늘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저희가 구리 가격을 보실 때 가장 많이 떠오르는 단어가 닥터카파이죠. 닥터카파는 경기 선행지수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경기 선행지수가 올라갔기 때문에 구리 가격이 올라갔어, 아니면 LME 인덱스라든가 비철금속 가격이 올라갔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저희가 2009년,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중국의 투자 사이클이 계속 전개가 되는 과정에서는 또 어떤 지표와 산업금속 지수가 가장 많이 움직였었냐라고 하면요, 중국의 거시 지표와 산업금속 섹터 지수가 상당히 연동해서 움직였습니다. 네네. 근데 올해 하반기 봐주시겠어요? 올해 하반기 봐주시면 중국의 리커창 지수라고 하는 중국의 뭐 석탄 사용량이라든가 아니면 철도 운송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가파르게 빠지면서 중국의 업황이 안 좋아지고 있는데, 산업금속 섹터 지수는 3분기까지 안 빠졌습니다. 네. 디커플링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저희가 이제부터 변화를 사실상 따라가지 못한다라고 보면 중국이 안 좋으면 산업금속 섹터 아니면 구리라든가 니켈에 대해서는 절대 저희가 투자해서 기회를 얻을 수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먼저 중국을 보면 중국 지표가 안 좋은데 왜 가격이 계속 강세를 보일까라는 관점에서는 저희가 헝다그룹 같은 경우에는 파산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헝다그룹이 파산하는 이슈 자체는 중국 당국이 구제를 안 해주기 때문이고요. 네. 결국은 중국이 내년도 2월 달에 예정되어 있는 동계올림픽이라든가 아니면 내년도 3월 달 전인대에서는 시진핑의 장기 집권이 사실상 결정되는 3년임이 사실상 결정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절대 내년도 1분기까지는 중국의 시스템 리스크는 없을 거다라고 좀 본다라고 보면, 중국은 경기 지표가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 이 배드 뉴스이긴 하지만 오히려 부양책을 쓸 거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중국이 최대 소비국인 이 산업금속 섹터에서는 하반 경제성을 방어해 줄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또 장기적으로 보면 수요가 패러다임이 이제 변하고 있어요. 산업금속이라고 하면 보통 과거에는 저희가 전통 인프라 아니면 건설에서 사용되던 원자재였는데, 네. 이제는 저희가 장기적으로 저희 성장세를 이끌어가는 전기차, 태양광, 풍력, ESS와 같은 산업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돼야 되는 원자재가 구리, 알루미늄, 니켈, 리튬, 그렇죠. 코발트와 같은 자산들입니다. 네. 그럼 이런 수요들은 누가 이끌어갈 거냐라고 하면 중국이 기존대로 50% 다 쓸 거냐라고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이 북미 지역 중심의 선진 시장이 이끌어갈 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이 일부 수요가 둔화된다라고 하더라도 유럽이라든가 미국 중심의 수요가 올라오게 되면 수요에 대한 걱정들 자체는 과거만큼 크게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반대로 저희가 올해 연말과 내년도 연초에 산업금속 섹터 한 번 더 보자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결국 지금 현재 전력난이라고 하는 부분이
탄소 중립으로 가는 과도기 과정에서 사실상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석탄 의존도가 높은 철강이라든가 전해 알루미늄, 시멘트, 평판 유리 이 산업들에 대해서 올해 다 신규 캐파를 증설하는 것을 금지를 하거나 통제를 하면서 네네. 올해 하반기 들어와서도 알루미늄 가격이 톤당 3,000달러까지 네. 급등했던 이슈 자체가 네. 결국 생산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과거에는 저희가 중국 경기가 안 좋으면 중국은 대표적인 공급 과잉 산업들이 철강, 뭐 전해 알루미늄, 아니 평판 유리, 시멘트였었는데 중국이 어마어마한 이 공급 과잉을 밖으로 디플레이션을 수출할 거야라고 봤던 시각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철강도 안 좋고 대부분의 그런 전동 산업들이 안 좋다라고 봤는데 네. 올해는 중국이 달라졌습니다. 네, 그렇죠. 중국이 실제적으로 무역 관세라고 하는 측면에서 예전에는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서 수출 증치세를 환급해 준다라든가 네. 아니면 수입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수입 관세를 매겨왔다라고 보면 네. 지금은 중국이 이걸 다 면제시켜 버렸어요. 네. 그리고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1,200원 가까이 지금 약세를 보이는데 보통 저희가 원달러 환율 전망하실 때 중국 위안화 상당히 많이 보시잖아요. 네, 그런데 연동성이 최근에 높았죠. 중국 위안화는 계속 강세를 유지하고 네, 있습니다. 전혀 다르게 놀고 그 이유는 뭐냐라고 하면 앞부분에서 유동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중국의 정책 자체가 이제는 공급 과잉을 디플레이션을 밖으로 수출하는 게 아니라 내부 대순환을 네. 이제는 지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수입을 함에 있어서 수입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는 정책인 위안화 강세라고 하는 부분을 쓰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접근해 주시면 저는 철강과 산업금속을 좀 봐야 되는데 아마 저희가 전통적인 방식으로 철강을 보시는 분들은 철광석 가격이 최근에 100달러대까지 급락을 했어요. 올해 8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톤당 230달러까지 급등을 했던 철광석 가격이 100달러까지 빠지다 보니까 그럼 과거 메커니즘이라고 하면 철광석 가격 빠지면 무조건 철강 기업들은 가격을 인하를 해야 돼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최근에 중국의 철강 제품 가격들 봐주시면 철광석 가격이 가파르게 빠졌는데 오히려 철강 제품 가격들은 안 빠집니다. 오히려 동결하고 있죠. 네. 그러면 저는 이런 부분에서 내년도 연초에는 예. 철강 제품 가격 더 오를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라고 하면요. 지금 철강석 가격이 빠졌다고 하더라도 석탄, 철광석을 녹이는 강점탄 가격이 급등해 있는 데다가 네. 중국이 이 전력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지금 조강 생산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올해 겨울이랑 내년도 연초까지 중국이 철강 생산 계속 규제를 해버리면 중국 내의 철강 재고가 상당히 타이트해져 버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내년도 연초에는 당연히 철강 가격 올리겠죠. 저는 이런 부분들을 좀 약간 주목하시면서 주식 보실 때도 철강 업종들 너무 나쁘게만 보시지 말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구리, 알루미늄, 아연으로 넘어가서 올해 3분기 때 구리 가격은 뒤로 빠져가지고 네, 9,000달러대까지 빠졌는데 네, 10,000달러 갔다가 알루미늄, 아연 가격은 안 빠졌어요. 네. 근데 중국이 했던 정책은 똑같거든요. 네. 중국이 원자재 가격 관리 감독하겠다라고 하면서 우리 전략적 비축국이 가지고 있는 전략 비축 물자를 방축하겠어라고 하면서 구리 가격이 6월 달에 10,000달러대에서 9,000달러대로 빠져버립니다. 네. 근데 알루미늄이랑 아연을 더 많이 풀었어요. 근데 알루미늄 아연은 왜 안 빠졌을까라고 보면 중국 전략 비축국이 가지고 있는 이 추정 물량이 구리는 200만 톤, 알루미늄 80만 톤, 아연 35만 톤 정도 6월 달에 가지고 있을 거다라고 추정이 됐습니다. 네. 정확하게 알려지진 않았어요. 근데 중국이 1년에 쓰는 양이 구리는 1,400만 톤, 알루미늄 3,000만 톤, 네. 아연 800만 톤 씁니다. 네. 그 80만 톤 알루미늄이랑 35만 톤 아연 풀어봐야 네. 3천만 톤이랑 800만 톤 쓰는 시장에서 네. 전혀 영향을 못 주다 보니까 산업금속 섹터 계속 강세를 갔던 알루미늄이랑 아연의 강세는 계속 지속이 됐어요. 네. 근데 구리는 1,400만 톤 쓰는데 200만 톤 쓴다라고 하니까 오히려 시장이 쫄아버렸던 거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가파르게 빼버렸는데 실제적으로 중국이 전략 비축 물자를 방축하는데 200만 톤 중에서 얼마나 방축을 하냐라고 하면 7월부터 시작해서 9월 달까지 총 8만 톤밖에 안 풀었습니다. 200만 톤 중에서. 네. 그리고 10월 9일 날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 방축에서는 3만 톤 푼다라고 예고하고 있어요. 네. 그럼 200만 톤 가지고 있는데 구리 가격 더 끌어내릴 거라면 더 풀어버리면 되는데 네. 못 풀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 말 자체는 구리가 장기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가장 에센셜하게 사용되는 원자재이기 때문에 중국 비축 당국도 이런 물자에 대해서는 쉽게 빠른 속도로 풀지는 못한다라고 네. 보시면 최근에 뭐 러시아도 사실상은 수출 억제 정책 쓰고 있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올해 연말 연초에 구리뿐만 아니라 산업금속 섹터 한 번 더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는 이유가 네.
재고의 계절성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재고의 계절성 봐주시면 중국 재고, 구리 재고 지금 역대 최저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네. 근데 보통 2분기에서 3분기는 항상 성수기이기 때문에 재고가 감소하는 게 중국의 계절성이에요. 네. 네. 근데 저희가 4분기와 내년도 1분기까지 다시 보게 된다면 4분기, 1분기는 저희가 전력난과 맞물려 있고요. 전력난이면 중국 내부에서 제철이라든가 재련업들 자체가 생산이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중국은 계절적으로 4분기와 1분기는 내년을 위해서 리스타킹을 하는 시기입니다. 네. 근데 자국에서 생산량이 못 늘어나는데 네. 그렇게 되면 해외에서 수입을 더 늘릴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거고 그럼 결국은 글로벌 재고가 감소하면서 구리 가격은 재차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는 거죠. 네. 이게 비단 구리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납축전지에 들어가는 납을 제외하고는 중국 내에서는 대부분의 금속들 재고가 타이트하고요. 런던 금속거래소의 재고도 상당히 타이트하다라고 보면 저희가 과거 논리로 중국이 안 좋으면 비철금속 안 좋아요라고 한 논리 자체가 최근엔 상당히 많이 깨지고 있는 이유들 자체가 네.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고 저는 4분기 때는 3분기 때까지는 알루미늄 가격이 구리보다 상당히 아웃퍼폼을 하긴 했지만 네. 4분기 때는 구리 가격이 다시 아웃퍼폼하는 시기다라고 좀 말씀드리는 이유가 구리와 알루미늄이 전방 산업이 100%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전선을 만들 때는 구리 가격이 알루미늄 가격 대비 4배 이상 올라 버리면 알루미늄 쪽으로 대체 수요가 움직여 버려요. 네. 네. 그래서 올해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은 디카버나이제이션이라고 하는 탈탄소 때문에 중국의 생산이 감소하는데 이 전선 쪽에서도 알루미늄 전선 쪽으로 옮겨가는 수요들이 있다 보니까 알루미늄이 구리보다 더 아웃퍼폼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구리 가격을 봐주시면 알루미늄 가격은 3,000달러 가까이 올라왔고 구리 가격은 9,000달러 가까이 밀렸다라는 관점에서는 2009년 중국 투자 사이클 이후의 평균보다도 훨씬 더 낮아졌기 때문에 네. 저는 4분기 리스타킹 시즌에는 오히려 구리의 저가 매력이 상당히 클 수 있다라고 좀 보고 네. 있습니다. 알루미늄보다는 구리다라는 말씀. 알루미늄도 여전히 좋게 보기는 합니다. 그래도 근데 비교하자면? 지금 단기적으로 업사이드 포텐셜을 보자면 알루미늄은 지금 3,000달러 때까지 와서 네. 좀 약간 쉬어가야 될 수 있는 국면이다라고 좀 네. 보고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는 좀 약간 알루미늄보다는 좀 저가 매력이 생긴 구리를 중심으로 해서 한 번 더 투자를 하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뭐 그런 부분에서 구리는 과매수 부담도 없고요. 연말 연초 전력 부족해서 생산량이 감축될 수밖에 없는데 내년도 성수기를 위해서 비축을 해야 되게 된다라면 지금 상당히 값싼 상황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좀 투자 전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산업금속 섹터 관련된 ETF라든가 산업금속 관련된 기업 ETF들 추천드리고 있고요. 네.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지금부터 6개월 정도만 투자하게 된다라면 네. 전력용 원자재를 투자를 하자라는 부분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는 이 중에 상황입니다. 가장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결국은 네. 파생형 저희가 원자재 파생 상품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네. ETF에 투자를 할 거냐 아니면 원자재 파생형은 나는 좀 약간 위험하다고 생각하니까 난 주식이 조금 더 익숙하니까 주식형에 투자를 할 거냐에 따라서 투자자분들의 성향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만약에 주식을 더 편안하게 생각하신다라고 보면 천연가스에 투자하시게 된다라면 FCG라고 하는 네. 이 천연가스 생산기업 ETF가 있고요. 네. 반대로 저희가 천연가스 가격 그대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 미국의 한 배짜리는 UNG라고 하는 United States Natural Gas Fund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특히 계절성적으로 보면 저희가 ETF 투자하실 때 파생형을 투자하시게 되면 롤오버 코스트를 고민하실 수밖에 없어요. 예, 예. 그래서 천연가스 시장은 이게 롤 오버 코스트가 롤오버 뭡니까? 코스트가 저희가 콘텐고 선물. 베고데이션 때문에 네네. 선물을 거래하기 때문에 네. 보통 3이나 6개월마다 이렇게 계속 바꿔줘야 돼요. 그때 그렇군요. 비용이 들어가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롤오버 코스트가 예전에 저희 원유 ETF 투자하셨던 분들도 상당히 많이 좀 당하셨던 부분인데 연말 연초에 천연가스 투자하기에는 좀 좋은 이슈가 뭐냐 하면요. 11월에서 3월 사이에 천연가스 재고가 감소하는 시기에는 천연가스의 포워드 커브가 전통적으로 백오데이션으로 전환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요 기간 동안은 천연가스 매수를 가지고 계시다고 하더라도 매월마다 롤오버 할 때 컨텐고 때문에 비용이 발생하는 거는 상당히 좀 없을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저는 연말 연초에는 전력용 원자재 그리고 내년까지 또 장기적으로 보셔야 될 때는 지금 산업금속이 여전히 싸다라는 부분으로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네, 있겠습니다. 네. 콘텐코라는 건 현물 가격보다 높은 선물 가격이기 때문에 선물을 네. 좀 비싸게 주고 사야 되기 때문에 그 롤오버 코스트가 든다는 말씀이시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투자 전략까지 짚어봤네요. 너무 늦은 시간까지 좋은 말씀
짚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뵐 수 있겠죠? 네, 초대해 주시면 언제든지 예, 또 나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오늘 막힘없이 너무 재밌었어요. 네, 너무 시원시원하게 짚어주셔가지고 아주 잘 들었습니다. 자, 3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진 NH투자증권 대체투자전략팀장님과 이 시간 함께 봤습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